안녕하세요. 오늘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뭐 길게 OT 할 건 아니에요. 네, 올해부터 재무회계가 두 과목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 이번 과정은 회계사 동차반이고요. 그 과목 이름이 재무회계 2로 바뀌었어요. 재무회계 2. 그래서 내용은 이제 고급회계가 출제되는 거죠. 시간은 몇 시간 준다고 했죠? 1시간. 시간은 1시간. 야, 너네들 시험 시간 이틀로 쳐서 6과목 다 가져간 애들은 아마 죽을 거야. 나는 5과목 다 쳤거든? 근데 2시간씩 시험을 봤거든, 다? 근데 맨 마지막에 팔이 떨리더라고. 맨 마지막 교시 볼 때. 근데 너네 지금 이게 2시간 반이었는데 2시간 1시간으로 바뀌었으니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1시간 시험 봐요. 네, 점수는 50점이고요. 자, 일단은 부분 합격이 저의 목표기 때문에 30점 이상 맞아야 되죠. 60% 이상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저 소개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 소개. 교재는 소개해야 돼. 강의 이게 OT로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요약서는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 때 쓰던 거 해커스, 자 IFRS, 자 김원종, 포인트가 뒤네. 포인트. 자 고급 회계로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할 때 내가 개정했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게 2판으로 강의할 겁니다. 뭐 제가 해커스 온 다음에 개정사항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개정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엽적인 문장이 들어가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좀 집어넣은 게 있어가지고 보론도 좀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있고 1, 2차에 나온 것 때문에 약간 바꾸긴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그 문제집이죠. 해커스가 여기 들어가야겠다. 네, 잔머리를 써야 되니까. 이게 회계사 전용입니다. 왜냐면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고급회계는 중급회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고급회계는 완전 차이가 나요. 회계사가 워낙 어렵게 나오니까. IFRS 그리고 김원종 재무회계 연습책으로 할 거고 2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거 작년부터 이제 올해 두 과목으로 바뀌는 거 가정해가지고 이 책을 쪼개놨어요. 작년부터. 작년에는 한 과목으로 출제됐지만. 그래서 이것도 2판으로 강의할 겁니다. 지엽적인 거 거의 다 넣었어요. 아마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집어넣을 거 다 넣었어요. 작년에 엄청 신경 써가지고 올해도 좀 신경 써가지고 그래도 하나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제가 했다. 작년에 좋은 책으로 바뀐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의 범위를 알려줘야 되잖아.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은 그 개정이 될 때 요 50점을 어떻게 출제를 할 것인지를 이미 밝힌 상태야.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몇 주제가 나오는지가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랬지. 그거 찾아보고 싶으면 공인회계사 시험 사이트에 가면 2차 시험 개정 내용이라고 해서 어떤 주제에서 시험 나오는지 2차 과목별로 다 돼 있어. 근데 나는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제 단원이 총 몇 단원으로 돼 있냐면 6단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업결합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사업결합이 합병하고 연결해서 다 쓰이죠. 그래서 1단원에서는 이제 합병 문제만 풀어줄 거야. 물론 기준서는 양쪽에 다 쓰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이 제 기본서로 보면은 4장, 5장, 6장, 7장이거든. 기본서로 보면은. 근데 좀 쪼갰어요. 그래서 연결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회계의 기본. 이거는 내부 거래와 투자 차익이 있고요.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는 기본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이거를 2장부터 4장까지 있는 내용을 한 주제로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의 특수 주제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다 뭘까요? 지분율 변동되거나 부자손이거나 뭐 법인세 있거나 기타 등등 영연결도 있고 그 다음에 연결 현금흐름표도 있고 연결 자본면도표도 있고 그래서 요거 두 개로 이렇게 나눠놨어. 내가 연결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했었거든. 옛날에 요 해커스에서는 아니고요. 옛날에 2차 강의를 할 때 한번 강의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 기출문제만 집어넣고요. 내가 만든 문제만 풀어주고 연결을 시작한 적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객관식 공부할 때 분계 해봐요? 안 해봐요? 안 해보시다. 나의 샤프한 공식만 열심히 공부하잖아. 근데 시험장에서 내가 알려주는 공식 5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정 과목을 물어보면 분계를 안 하면 못 풀거든. 막 20개 물어봤어. 그럼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더하고 뺄 거야? 아니면 분계해서 차변에서 대변 빼는 게 훨씬 더 안전해. 훨씬 더 안전하지. 그러니까 분계를 해야 되는데 분계를 다 까먹고 오는 여기 2차생이라도 분계를 제대로 못해. 그래서 제가 이 문제집을 만들 때 요 기본 문제 2단원에 1번부터 9번까지가 연결 2차의 회계 원리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까먹고 왔기 때문에 분계를 다시 한번 알려줄 거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미 내가 합격하면 저를 찾아와서 거꾸로 풀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급회계 2회 독한 사람도 있을 텐데, 분계가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거 안 봐도 된다. 내가 가르치긴 가르칠 건데 한 번만 보고 그 다음부터는 기출문제 위주로 풀면 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주제니까. 뒤에 걸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 이것도 한 3일 걸려요. 알겠지? 그래서 요게 연결의 회계 원리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다. 알겠지? 그럼 이것도 3번 보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알겠지? 이걸 잘해야지 나중에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고요. 시험에 옛날에는 이쪽 위주로 많이 나왔거든. 근데 요즘 문제가 그냥 한 문제가 나와도 사례 1, 2야. 그 다음에 두 문제가 나오면 그냥 10점, 10점이고 연결이 보통 20점이 나오거든. 그러면 요쪽에서 한 10점, 요쪽에서 한 10점 나오니까 둘 다 비중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관계기업 투자죠. 지분법 회계 처리죠. 근데 관계기업 투자 말고 사실은 한 개 더 회계 처리가 있죠. 뭐가 있죠? 공동약정. 공동약정도 2차 시험에 나오는 주제가 하나 있어. 계산형 문제로.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또 하나 주제고, 그 다음에 6단원이 환율변동효과예요. 환율변동효과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단원인데 한 개만 어려워. 뭘까요?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 주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재무제표를 환산한 다음에 연결하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출제된 게 있거든. 내가 아마 풀어줄 거야, 거의 다. 알겠지?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어려운 거지. 연결해서 만약에 연결과 요게 껴 나오면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게 되지.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파생상품이에요. 이렇게 6단원으로 출제되고요. 이게 50점이 출제되는데, 우리 초안을 보면, 출제를 어떻게 하겠다 초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사업 결합에서 15%에서 25%를 출제하겠다. 뭐 이딴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연결부터 관계기업 투자를 50%에서 70%를 출제하겠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요거 15%에서 두 개 단원을 합쳐서 25%를 출제하겠다고 이미 공시가 된 상태거든.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50%에서 70%면 몇 점이냐? 25점에서, 내가 힘이 이렇게 셌나? 자, 25점에서 35점 맞죠? 됐죠? 아, 이게 점수가 뭐 이래? 50점에다 15% 곱하면 몇 점이에요? 7.5점 맞죠? 25% 곱하면 12.5점 맞아? 12.5점. 이렇게는 안 나와요. 12점이나 13점으로 나와. 그리고 얘가 7.5점에서, 잘못 쓰면 안 되겠다. 7.5점에서 이것도 12.5점 이렇게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비중 알겠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게 제일 중요한 거네. 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험 문제 출제되면 요거 두 개가 한 문제로 나오든 두 문제로 나오든 한 20점 정도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그리고 관계기업 투자가 10점으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합병이 10점으로 출제될 거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12점이면 얘가 18점이고, 알겠지? 얘는 10점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얘네 둘은 둘 다 낼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요즘 옛날에 어떻게 냈냐면 환율변동효과 파생상품은 둘이 번갈아 가면서 나왔어. 얘는 무조건 출제가 됐고 안 나온 적은 없고, 얘는 번갈아 가면서 나왔는데 요즘에는 한 자리를 주고 사례 1, 2, 3으로 해갖고 3점, 3점, 4점인데 두 개는 파생상품, 하나는 환율변동효과. 두 개는 환율변동효과, 하나는 파생상품이야. 그냥 다 나온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단원은 다 나오고, 원래 네 문제가 나왔거든. 근데 네 문제가 나와도 6문제일 거야. 알겠지? 문제만 큰 거야. 그냥 사례 1, 사례 2라고 해서 문제가 이따만큼 큰 거야. 두 개를 쪼개내는 거니까. 출제 범위 알겠죠? 그런 다음에 오늘은 이제 합병부터 할 거예요. 알겠지? 자, 여러분들 1차 시험 때 배웠던 합병 가지고 비빌 수는 있거든? 제가 많이 커버해줘서. 근데 비빌 수 없는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주제들을 새롭게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출제 범위 잠깐 볼게요. 합병에. 자, 출제 경향 1번 보시면 합병의 종합형이라고 있지. 체크 동그라미. 그리고 단계적 취득 동그라미, 측정기간 동그라미, 후속 측정 동그라미. 여기까지 잠깐만 얘기할게. 여러분들 2020년까지는요 합병 종합형으로 그냥 뒤에 있는 3개의 특수 주제,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거 3개 없잖아. 그거 없는 걸로 한 6점을 먼저 내는 거야. 그래서 영어권과 뭐 이전 대가 같은 거 물어봐. 그런 다음에 단계적 취득 측정기간 후속 측정 중에서 한 개만 추가적으로 4점으로 내는 그런 문제가 주로 출제됐었어. 그럼 얼마나 좋겠니? 그때는 합병이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거야. 10점이면 8점 이상을 무조건 획득하는 문제여야 되거든. 근데 요즘에는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합병 종합형의 단계적 취득과 측정기간과 후속 측정을 다 넣어요. 너네 올해 1차 시험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 너네 잘 모르겠지만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렵게 나온다. 다 가져가야 돼. 알겠지? 문제에 다 껴있어 이게 3개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결합의 법인세 기간 배분이지. 이건 한 번만 나왔어. 그래도 가져가자. 알겠지?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역취득은 IFRS 도입 된 다음에 2번 나왔거든. 근데 역취득을 제가 1차 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게 많아요. 저는 한 번 나왔어도 가르쳤어요, 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금 이번에 3번째 듣는 건데, 역취득에 너네한테 영어권을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풀거든. 왜냐면 1차 때 한 번 풀어봤고, 기본서에서 객관식에서도 한 3-4번 풀어봤고 쉬운데, 이 역취득이 시험 문제 나올 때 물음 하나로 비집의 지분을 물어본 적이 있어, 한 번. 알겠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지엽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챙겨줄게. 그 다음에 2번째, 역취득의 주당이익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역취득의 주당이익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나는 가르칠 거예요. 한 번 나왔는데. 그냥 그거는 뭐 20년에 한 번 나오는 특수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기준서에 있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 챙겨줄 거다. 역취득은. 그 다음에 취득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래 있지. 8번. 요즘에 위에 있는 1, 2, 3, 4번이 중요한데 8번까지 꼭 엮어서 나와. 근데 합병은 여러분들 대차 차익으로 영어권을 구하기 때문에 뭐 하나가 틀리면 뒤에 거 다 틀려요. 뭐 하나 금액 잘못 쓰면 대차 차익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점수가 빵점이야. 근데 이거 하나 모르면 뒤에 거 다 틀리게 돼. 그래서 요게 요즘에 다 껴있다는 거. 그래서 8번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를 냈는데 1번, 2번, 3번, 4번, 8번을 다 겹쳐서 냈어요. 알겠지? 예? 그 중에서 한 2-3개 나오면 나 가르친 거다. 모의고사에서 완전히 패대기 치도록. 알겠지?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 신설합병은 우리 기준서에 사례가 없거든. 근데 내가 신설합병 사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예, 근데 이거는 다른 책에 없더라고. 나는 다른 책들 사거든 다. 알겠지? 그러니까 신설합병은 안 할 거야. 예, 근데 나중에 유예 때는 신설합병 너네가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놓은 줄게. 그래서 X라고 쳐놓고 동차 때는 안 가져가고 그냥 1차 공부한 애들은 보지 말고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푸는지는 잠깐 말로 설명할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됐죠? 응. 자, 그 다음에 합병은 강의 이론 요약 안 해도 돼요? 뭘 안 돼. 처음부터 다시 할 거야. 다 까먹고 가잖아. 예, 고급회계 우리 이론 요약한 지 언제? 11월 달에 이론 요약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잖아. 알겠죠? 그래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자, 포인트 책 볼게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이론 요약 다 하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문제 풀어줄게요. 그래서 한 2교시 동안 이론 요약만 할 것 같아. 자, 첫 번째 사업결합이라고 있는데 나 잠깐 볼게. 사업결합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야. 그럼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B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한 다음에 그 회사 없애버리고 합병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회사 살려놓고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는 방법. 그래서 사업결합에는 뭐하고 뭐가 합치는 거다? 합병과 취득. 근데 이 단원에서는 합병 위주로 배울 거라고. 그런 게 있다 알면 되고, 취득자, 피특자 난 설명 안 할 거야. 사업의 정의도 설명 안 할 거야. 1차 때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배력의 정의 있지? 그거는 별표 쳐놔. 자, 2차 약술로 2번 나왔어요. 됐지? 너네 이미 2차 약술에 써있지. 근데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왔냐면 문제 잘 읽어야 돼. 한 번은 지배력의 정의를 쓰라고 나왔어. 그럼 지배력의 정의 써야 돼. 한 번은 지배력의 3요소 써야 돼. 힘, 이익, 힘, 이익 간의 연관. 그건 외워놓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지배력의 정의도 웬만하면 오늘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1차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문제로 오답이 제일 많이 나와. 알겠지? 써보면 그 말문제 안 틀릴 거라고. 지배력의 정의는, 지배력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관여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지배력의 정의에 지배력의 3요소가 들어가 있어. 이게 뭐야? 이익. 변동이익에 권리가 있고, 이게 뭐야? 힘. 그리고 피투자자의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는 것. 이게 힘과 이익 간의 연관이다. 그리고 밑에 힘, 이익, 힘, 이익 간의 연관 써놓은 다음에 둘 다, 위아래 다 여러분들 외워놓으세요. 2차 약술이라고 해놓고 둘 다 출제됐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결합의 식별이야. 난 넘어갈게. 뭐 어떻게 취득한다 나오는데 외상으로 해도 되고요, 돈 주고 사도 되고요, 그런 것도 나와 있어. 난 관심 없어. 사업결합의 적용 배제도 관심 없어요. 알겠지? 요거 하나 관심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합병 문제에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이 아니다, 이 가정이 다 들어가 있거든. 그거는 사업결합 안 한다는 거야. 이거 무슨 뜻이 알아? A회사가 80% 지분 갖고 있고 A회사가 60% 지분 갖고 있는 B회사와 C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미 연결 실체 내에서 합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분통합법을 적용해서 장부금액 끌고 오니까 취득법 적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들 이제 나중에 합병회계 문제 읽어보면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은 아니다라고 돼 있어. 그리고 이거 사업결합 기준서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문제 나온 거 다 알려주죠. 그 다음에 사업결합의 유형이 있거든. 자, 첫 번째 보시면 합병이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거기에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지? 우리 계산 문제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흡수합병. 그림만 봐, 그림만. 지금 4페이지 하고 있어. 그림만. A기업이 B기업을 합쳐서 B기업 소멸시키고 A 합치는 거. 계산 문제는 흡수합병만 나오는 거야. 우리 신설합병은 뭐만 중요하다 그랬어? 취득자. 알겠지? 그리고 취득은 A기업이 B기업 살려놓고 지배력을 획득한 거니까 50%의 한 주 이상 갖고 있을 때 연결재무제표 만드는 거는 뭐 다음 주에 우리 이번 주에 수업 내일 또 있니? 내일부터 공개할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합병 위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합병과 취득을 우리가 사업결합이라고 한다.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예. 자, 우리 신설합병은 이거 시험이 안 나오는데 내가 지금 잠깐 얘기하는 거야. 이제 애들이 지엽적인 것도 다 가져가려고 그래가지고. 신설합병은 뭐죠? A기업과 B기업이 합쳐졌는데 뭐 만드는 거야? C기업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럼 누구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는 거야. 질문 한번 해볼게. 취득자가 A야 B야 C야? 다 까먹었니? 내가 질문하면 답이 없다. A, B, C가 다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C기업이 A기업과 B기업에다가 현금을 주면서 만약에 취득을 했어. 그러면 이 기업의 주주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상법에서 배웠던 그 발기인 만들고 신설법인 절차에 따라서 새롭게 만드니까 C라는 주주가 새롭게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이 회사 지배를 누가 해요? C기업이 하죠. 그래서 현금이나 부채를 이전할 때는 새로운 기업이 취득자가 되지. 됐지? 근데 만약 이렇게 될 수도 있어. A기업과 B기업이 있는데 이제 C기업이 있어. 근데 얘한테 이전 대가를 주는데 누구한테 주는 거죠? A사 주주하고 B사한테 주주한테 주는 거야. 근데 현금이 없어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야. 그럼 얘가 주식을 발행해 줬고 얘가 주식을 발행해 줘요. 그러면 어떤 비율로 발행해 줄까요? 얘네 둘의 실사를 해서 순자산 공정가치 비율에 의해서 지분을 발행해 주거든. 얘가 60%고 순자산 공정가치가 얘가 40%면 이 발행 주식수가 60%고 얘가 40%야. 그럼 이게 끝난 다음에 이 회사를 지배하는 거는 이 A 회사 주주가 지배를 하지? 그때 이때 취득자는 누가 되는 거야? A. 알겠지? 근데 만약에 B가 60% 받았으면 B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 네, 그래서 요럴 때 주식을 발행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이 아니라 사업결합의 대상이 되는 기업 피취득자가 여러분들 취득자가 되는 거지. 네, 근데 내가 이거를 기준서에는 취득자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사 주주가 지배를 하는 거지. 근데 문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 문제를. 그러면 그 문제를 나중에 유예 때 풀 때 어떻게 풀면 되냐면 만약에 상황이 요 상황이다. 알겠죠? 그럼 얘는 취득을 몇 개 하는 거야? 2개. 그러면 얘는 영업권이 몇 개 생길까? 2개. 그러니까 분개를 2개 사업결합 분개를 한 다음에 영업권 2개를 더해야 된다고. 근데 얘는 다르지. 얘가 취득자니까 얘는 기존의 장부의 장부 금액에다가 B만 끌고 오면 되는 거네. 그럼 이때는 영업권 몇 개 생기는 거야? 1개. 알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돼. 그걸 혼자 풀 수 있어, 니네가. 내가 이걸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설명했어. 지엽적인 거 공부하고 싶은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때 잠깐 언급해줄게. 나만 있더라고, 책에. 그래서 그 문제는 안 풀어줄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결합의 유형이 취득법과 지분통합법이 있어. 여러분, IFRS는 합병을 할 때 자산부채를 시장에서 샀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끌고 올 거니까 지분통합법은 장부금액 끌고 오는 거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취득법 적용할 거야. 자, 여기서만 취득법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연결해서도.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가 있지? 1단계. 자, 여기 6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 13페이지까지. 자, 6페이지부터 13페이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합병 문제를 풀 때 실제 계산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알아야 돼요. 하나 빼고 예금자 목록 빼고는 시험에 다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득법을 적용해야 되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준서가 취득법에 목차가 있다 그랬잖아. 취득법 적용에 4단계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죠? 누가 산 사람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누가 산 사람인지 결정하는 것을 취득자의 식별이라고 합니다. 나 그냥 취득자만 쓸게. 책에 지금 그림에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2차 시험 때는 취득자가 누군지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떨 때만 제외하고 역취득만 제외하고. 근데 역취득 때 내가 설명할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내가 강의를 할 때는 저는 A 회사가 B 회사를 취득한 다음에 흡수합병만 나오니까 A 회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취득자. 그 다음에 얘는 취득을 당한 사람이니까 피취득자라고 하고 회계 처리는 얘 입장에서 배우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그냥 무조건 대한이 민국을 합병하였다 이렇게 나와. 그럼 대한이 취득자고 민국이 피취득자야. 그래서 대한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취득자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실제 왜 중요한 거죠? 취득자를 식별하는 이유가 뭐야?
누가 한 사람인지 결정하는 거야.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취득자의 식별은 2차 시험 때는 그냥 대안이 회계 처리할 거다. 역취득을 제외하고 역취득 때 따로 예외는 배울 거고. 두 번째는 취득일의 결정이야. 자, 이 날은 왜 중요한 거냐면 합병의 회계 처리를 하는 날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날짜가 중요한 일은 두 가지야. 취득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날짜야. 두 번째는 회계 처리하는 날짜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근데 우리 시험에는 7월 1일이라고 나와. 알겠지? 그래서 뭐 우리 말문제 풀 때 자산을 인수하고 부채를 자,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의 종료일인데 그 이른 날과 늦은 날이 될 수 있다. 서면 합의가 돼 있으면 그런 문제 안 나온다. 알겠지? 예, 그러니까 취득일은 그냥 날짜가 회계 처리하는 날짜고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지? 예, 그것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요거는 잠깐 계산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하나 있어. 자, 우리는 합병과 연결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연결로 설명드리면, 자, 우리 시험이 X1년 초가 있고 X2년 초가 있는데 합병인데 한꺼번에 100%를 다 취득하는 일은 실무에서 없다 그랬지. 돈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 나가고 중도금 나가고 잔금 나가니까 주식을 10% 취득하고 90% 취득하는 날짜가 나오거든. 그러면 지배력 획득일 또는 취득일은 그냥 내가 취득한 지분으로 측정하는 거라서 누적 지분율이라고 그랬어. 누적 지분율.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요때 10% 취득하고 요때 50% 취득하면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는 날짜 계산할 때는 누적 지분율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10%고 요게 60%가 되니까 50%에서 한 주 이상 갖고 있는 날이 사업결합을 회계 처리하는 날짜지. 뭐 연결이든 합병이든. 그러니까 이 날이 지배력 획득이라는 거 알면 돼. 누적 지분율이 50% 이상 되는 날. 자, 요거를 5글자로 뭐라 그래? 단계적 취득. 자, 일괄법 써요? 아니면 단계법 써요? 일괄법. 분위기 되게 안 좋네. 내가 지금 너네를 어디까지 이론 요약해야 되는지 지금 검토하는 거야. 근데 합병이잖아 지금 이 문제는. 그럼 합병은 요게 90%고 요게 100%가 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누적 지분율이 100%인 날이 합병하는 날이야. 그리고 일괄법 쓸 거야. 오늘 이거 2교시 때 문제 풀어줄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제 뭐 해야 되냐? A 회사가 B 회사의 자산부채를 샀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자산을 끌고 와야 돼. 그리고 부채를 끌고 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자산은 사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불러? 취득자산. 그리고 부채는 사는 건 아니지? 그래서 다른 말로 인수부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구해서 우리는 공정가치가 측정 원칙이기 때문에 순자산 공정가치를 먼저 구하는 거지. 다른 말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우리 기준은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순액이라고 돼 있어. 나는 강의할 때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부를 거야. 그거랑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전 대가. 그래서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얘가 더 크면 뭐가 잡히는 거야? 영업권. 얘가 더 크면 영가매수 차익. 그래서 요거 두 개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준은 한 개가 더 있어. 이게 연결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합병은 100%니까 비지배 지분이 없죠. 예, 근데 연결은 80% 취득하면 비지배 지분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비지배 지분을 뭘로 봐요? 주주로 보는 연결시체 이론 쓰기 때문에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는 거는 다음 시간 연결할 때 알려줄게. 그러니까 합병에서는 얘네 둘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요거를 회계 처리할 때 첫 번째 인식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의 인식 원칙이 있냐면 요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원칙. 그 다음에 이전 대가를 공시할 때 인식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실무적으로 좀 조심하실 게 있어. 그걸 적용지침이라고 하지. 그리고 인식 원칙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예외적으로 쓰는 게 있지. 그래서 인식 원칙에 뭐가 있지? 예외가 있어.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측정 원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 공정가치야. 그 다음에 측정 원칙을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 실제로 주의 안 해도 되거든. 다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측정 원칙에 예외가 있어. 인식 원칙의 예외 몇 개야? 4개. 측정 원칙의 예외 몇 개야? 6개. 공통 예외는 몇 개야? 3개. 종법보. 알겠죠? 예, 지금 분위기 파악하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강의할지. 예, 근데 하나도 시험 문제 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공부할 때는 요거는 예외가 하나밖에 없는데 요걸 다 공부해야 돼요. 알겠지? 예,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이제 대차 차익으로 여러분들한테 자, 영업권을 물어보지. 그럼 이 영업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측정할지. 잡은 다음에 기말평가까지 물어봐요. 그 다음에 영업권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우리 시험 문제 풀면 영가매수 차익이 나올 때도 있어요. 대변이 더 크면. 그래서 영가매수 차익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만약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한 자료를 특수 상황을 한 8개 내.
그래갖고 이렇게 대차 차익을 구했어. 그럼 원래 재무제표에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나 마이너스 알파 해줘야 되지. 여기 플러스 알파, 여기 마이너스 알파 해줘야 되지. 그리고 요거 구할 때도 약간의 특이사항이 있거든. 그래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에서 대차 차익으로 영어권이 주어져.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내서 이 영어권만 딱 10점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대차 차익이기 때문에 한 개만 실수하면 틀리지. 알겠죠?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죽음이 되는 거야. 알겠죠? 예상외로 시험장에서 모든 걸 꼼꼼하게 읽는 사람이 없어. 2차 시험은. 1차 시험 때는 한두 개 나오지 이건 막 6개, 7개 나오거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조금 슬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편하게 시험 문제 내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자료를 10개를 줘. 알겠지? 그래서 자료 하나에 이것을 자산,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지 써라. 알겠지? 자료가.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이면 금액이 얼마인지 써라. 그래서 하나씩 1점씩을 채점하는 거야. 그러면 부분 점수가 나갈 수 있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요거는 다 반영됐다고 가정하고 다른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부분 점수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땡큐라고 받아 먹으면 돼. 알겠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예, 지문 한번 아니 좀 이따 지문하자.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가르칠 거다. 예. 자, 그래서 요 사기 중에서 우리가 2차 시험을 풀 때는 얘네 둘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 둘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거기 첫 번째 취득자의 식별 있잖아. 그거 설명 안 할 거야. 역취득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할 때 할게. 예. 그 다음에 신설 사업 결합은 제가 설명했죠? 예. 돈으로 지급할 때는 뭐다? 새로운 기업. 그 다음에 지분을 발행할 때는 결합 참여 기업 중 한 기업. 됐지? 그럼 위에 거는 영어권이 몇 개 생길 거라 그랬어? 위에 거는 한 개에 둘 중에 하나니까 밑에 거는 영어권이 두 개. 그러니까 합병분계 두 개 하느냐 합병분계 하나 하느냐 그 차이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일의 결정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7월 1일이라고 나와. 단계적 취득 공부할 때는 그 단계적 취득의 그 누적 지분율이 50%에서 한 주 이상 될 때 그때만 공부하시면 돼. 됐지?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3단계를 배워야 돼.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 때는 제가 만든 문제는 전부 다 취득자가 A고요. 피취득자가 B야. 100% 지분 취득한 다음에 소멸시킨 다음에 A 만들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A 회사가 B 회사의 자산부채를 시장에서 샀다고 가정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취득자산 이렇게 끌고 와야 되지. 그리고 요걸 인수부채를 끌고 와야 돼. 근데 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인식할 때 주의할 사항, 인식할 때 적용 지침, 인식 원칙의 예외 이거 가르쳐야 되지. 그리고 요 두 개 측정 원칙. 취득법이니까 다 뭐야? 원칙은 공정가치. 근데 공정가치 처리할 때 주의사항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로 처리하지 않는 예외가 6가지가 있지?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걸 구해서 여러분들이 요 금액을 구하는 거야. 요거를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의 순액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뭐라고 부를 거야? 순자산, 공정가치.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00원이라고 하면 요거 가르치는 것을 제가 3-1이라고 할게. 그냥 너무 기니까. 그리고 이전 대가는 따로 할게. 알겠지? 그래서 이전 대가 요걸 구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3-2라고 한다.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해서 이쪽이 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권 요렇게 구하는 거지. 요게 합병 종합형 문제야 일단. 특이사항이 없는 거 알겠지? 그 중에서 요 3-1단계와 3-2단계를 지금부터 이론 요약할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그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의 인수부채야. 인식과 측정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돼 있어? 인식 원칙. 이건 필기해줄게. 너네는 책이 있으니까 책에 다 지금 너네 밑줄 쳐져 있어.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밑줄 쳐줬기 때문에. 자, 질문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 자산부채 수익 비용을 우리 회계 원리나 중급회계 배울 때 뭐라고 불러요? 재무제표 요소. 그럼 재무제표 요소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뭐의 정의에 부합해야 돼?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해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이지. 근데 얘는 수익과 비용과 자본은 인식하지 않아요. 뭐만 인식해요? 자산부채만. 그러니까 뭐의 정의에 부합하면 돼? 자산, 부채, 정의에 부합하면 돼. 됐지? 근데 인식 원칙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럼 인식 원칙을 통과할 때 우리 중급회계 때 배웠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인식 원칙은 뭐라고 돼 있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자산이면 유익 가능성, 부채면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금액으로 재무제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적 정보이기 때문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이게 원래 인식원칙이야. 그래서 인식원칙이 3개여야 되거든. 근데 합병은 이렇게 안 한다 그랬지. 합병은 여러분들이 합병의 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야. 합병의 과정은 나중에 파스팀 가서 그 파스팀에서 실사하고 합병계약서 검토하고 이런 거를 배우는 게 합병이고 우리는 합병의 회계 처리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실사팀에서
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합병계약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해 놓은 금액 가지고 회계 처리만 하면 돼. 누가 측정한 거야?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가 측정한 건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네 이제 회계사 붙는 거 힘들다는 거 알겠지? 죽을 것 같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겠니? 나는 너네 때보다 2배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돼. 알겠어? 예. 너넨 1200명이잖아. 예. 나는 너네보다 응시생이 훨씬 더 많았는데도 17,000명이었는데 730명 뽑았다고. 자, 그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 유추 가능성, 금액의 신뢰성이 측정한 거는 회계사가 측정한 건데 뭐로 보는 거야? 언제나 충족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결합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만 딱 보면 되는 거야. 자산부채 정의에 부합하면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식 안 하면 되는 거야. 넘어가 되지? 근데 이건 있어. 예, 우리가 합병계약서 보고 회계 처리하는 거거든. 합병계약서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자산이. 그래서 그 말이 뭐야? 사업 결합에서 자 교환된 것만 보시면 돼요. 됐지? 근데 이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얘만 판단하시면 돼. 근데 얘는 시험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오는 게 있어. 그래서 요거는 밑줄 쳐줘야 돼.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산부채의 정의의 충족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일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책에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거든. 근데 그 뒤에 있는 예를 들어가 2차 시험에 나왔어. 자, 피취득자의 영업활동의 종료 동그라미 쳐놔야 돼. 그리고 고용관계의 종료 동그라미 쳐놔야 돼. 그 다음에 종업원의 재배치와 같은 계획의 실행에 따라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이거 이유 알겠지? 우리는 합병일, 다른 말로 취득일에 그 회사의 부채만 끌고 와야 돼. 근데 요 영업활동의 종료, 고용관계의 종료, 종업원의 재배치는 합병 이후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요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1점짜리로 내는 문제가 나오면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고 써야 돼. 해당 사항 없음이라 써야 돼. 해당 사항 없음. 그리고 답은 얼마 써야 되는 거야? 0. 알겠지?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설명할 거야. 자, 거기 그 영업활동의 종료나 고용관계의 종료가 딱 있거든. 그러면 이 고용관계의 종료는 뭐 하는 거냐면 너네가 B회사인데 내가 A회사거든. 그래서 내가 너네 회사를 100% 취득한 다음에 우리 회사에 합병된다고 가정해볼게. 근데 너네는 삼성 다니고 나는 한화였어. 그래서 내가 합병하는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야. 여기 바로 앞에 있던 삼성토탈화학이 한화케미칼이 인수했단 말이야. 근데 삼성을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자부심이 있는 거지. 알겠지? 아무래도 1등 기업이니까 하나는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트럼프랑 친한가 봐요. 알겠지? 그래갖고 요즘에 하나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옛날에 제가 하나그룹 다닐 때는 10위였는데 지금 시가총액으로 거의 4등, 5등이에요. 조만간 LG 역전할 것 같아. 인수를 잘하세요. 김승현 회장님이. M&A의 대가야.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인수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머리 띠둘러. 하나가 인수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얘네 반대를 막기 위해서 내가 뭐 주면 얘네가 인수를 할까? 돈을 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토탈화학이 하나케미칼한테 인수될 때 하도 머리에 띠두르고 파업을 해가지고 3천만 원씩 줬어. 임직원한테. 뭐 뭔지 알겠지? 응? 그러면 그거를 지금 부채로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배우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합병 이후에 지급하는 거거든. 합병 전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요 합병 분기에 들어가는 거야. 합병 이후에 회계 처리해야 돼. 합병 이후에 회계 처리하는 거야. 근데 이럴 수가 있어. 합병 계약서에 구조조정 충당부채와 관련된 금액이 합병 계약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에 이미 3천만 원씩을 주기로 계약서에 써 있는 거야. 그럼 그거는 과거 사건이다 아니다. 과거 사건 맞고 현재 의무 맞으니까 그때는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풀어줄 기출문제 중에 한 문제가 합병 구조조정 충당부채와 관련된 충당부채 금액이 있는데 합병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잡아줘야 된다. 미리 설명한 거라고. 나는 문제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세 가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것만 배우면 되지. 나머지는 됐어. 요거는 잠깐 설명해야 된다. 여러분들 만약에 요 B회사가 여기에 무형자산이 있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무형자산을 합병에 끌고 와야 되지. 내가 지금 취득자산이라고 썼지만 요거 사실 현금 및 현금조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원래 사실 기계 A, 기계 B로 다 따로 회계 처리해야 돼. 여러분들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는 거지만 그렇게 회계 처리할 때 무형자산을 인식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뭐라 그랬어? 식별 가능성.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결합에서 교환된 것 중에 무형자산이 있으면 식별 가능성이 있는 것만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식별 가능성은 내가 외워놓으라 그랬지? 중급회계 때 2차 시험에 나오니까. 무슨 기준? 분리 가능성 기준. 빨리 할 거야. 그리고 또는 계약적
법적 기준. 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잡는 거고요. 분리 가능성 기준은 기업과 분리해서 매각, 임대, 자, 라이센스, 그 다음에 교환 등등을 할 수 있으면 기업과 분리해서 잡으라는 거지. 그리고 법에서 보호하는 거랑 계약에서 보호하는 거는 잡아주라는 거지. 법에서는 보호하니까 이게 얘가 특허권과 그 다음에 상표권이 대표적인 예라고 그랬어. 근데 이 사업결합에서는 무형자산을 인식할 때 비회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내가 인식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식별 가능성. 근데 얘는 잘 안 나오고 얘 있는 거는 따로 설명할 거고 얘가 나오거든. 근데 이게 매각이 될지 아니면 임대가 될지 라이센스가 될지 교환이 된다는 말이 없어. 근데 내 해설을 보면 무조건 잡아 있어 지금. 알겠지? 그럼 이제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고객 목록이 있다. 비회사에. 알겠죠? 예. 근데 이게 나와. 고객 목록의 공정가치가 100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공정가치가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팔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으니까 모 기준 충족하니까 분리가능성 기준 충족하니까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판단할 때 매각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돼. 뭐가 주어지면 그냥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야. 공정가치가 주어지면. 이거 알겠지? 그래서 그거 질문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리스와 무형자산의 인식지침 있지?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요 인식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 그래서 적용지침이지? 자, 요 합병에게는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어. 근데 리스 기준서가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첫 번째 피치자가 리스 이용자인 경우가 개정됐어. 알겠지? 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야, 요거는 문제 잘 읽어야 돼. 요 피치자가 비회사야. 네, 어떨 때? 리스 이용자일 때. 여기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 왜냐면 피치자가 운용 리스 제공자라고 나오면 달라져. 그건 뒤에서 배울 거야. 저 공정가치의 적용지침의 예외에다가. 알겠지? 그럼 얘가 리스 이용자야. 그럼 얘는 뭐 잡아야 돼요? 리스 기준서가 개정돼가지고 이제 리스 이용자는 무조건 뭐 잡아야 돼? 금융 리스. 알겠지? 그럼 금융 리스면 먼저 뭐부터 잡으라 그랬어? 리스 부채. 그럼 리스 부채는 뭐 잡는 거야? 리스 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그걸 뭐라고 하죠? 리스료. 리스료를 기간이 장기면 현재가치 잡아야 되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리스가 한 5년 하다가 2년이 이미 끝났어. 근데 만기가 3년이야. 그럼 잡을 거는 잔여 리스료에 현재가치 잡으면 되지? 그래서 잔여 리스료에 현재가치 잡으시면 돼요. 남은 리스료라고 돼 있지. 아, 나머지 리스료 또 바꿨어. 씨. 레지덴셜. 아니 왜 번역을 이따위로 해가지고 나 씨. 나머지 리스료가 뭐냐? 씨. 예. 나머지 리스료에 현재가치 잡으면 돼. 그리고 똑같은 금액을 뭐 잡으시면 돼요? 사용권 자산 잡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금액을 똑같이 사용권 자산 잡으시면 돼.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사실 우리가 리스 문제를 풀 때는요. 리스 부채에서 사용권 자산 구할 때 리스 부채에다 뭐 더해요? 리스 개설 시점원가. 근데 이거는 인수하는 거지. 리스 개설 시점원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똑같은 금액 잡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용권 자산 잡다 보니까 나 빨리 나갈 거야. 예. 무슨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시장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어. 그럼 돈을 더 받아야 되지? 그러면 무슨 자산에다 더한다? 사용권 자산에다가 가산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이 있어. 내가 리스료를 더 내고 있어. 그러면 이전 대가 쪼개기 위해서 사용권 자산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차감. 한 번도 안 나온 적 없어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알겠지? 이거는 시험에 껴있어. 이거 중요한 부분이야. 알겠지? 네. 내가 너네 모의고사에도 이건 냈어. 알겠지? 네. 다른 건 다 안 내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야. 그래서 나머지들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예, 요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형자산이 나오면. 그래서 첫 번째, 분리가능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부터 볼게. 자, 첫 번째, 고객과 구독자 목록이야. 자, B회사가 고객과 구독자 목록을 갖고 있어. 우리 중국회계 때는 이거 자산으로 인식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이전 대가를 구할 때는, 아니, 취득자산을 구할 때는 요 고객과 구독자 목록,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뭘로 판단하는 거야? 분리가능성 기준.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으면 너네한테 팔 때도 돈 받을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공정가치가 주어지면 무형자산으로 잡아야 돼. 고객과 구독자 목록은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잡아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B회사의 사장이 친절한 사람인 거야. 내가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그 만들어 놓은 우리 단골 고객들의 정보는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자고 계약서에 써놓은 거야.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야? 매각이 안 돼. 그럼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거는 자산으로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나온다. 그래서 비밀 유지 조건이나 그 밖에 약정이 있으면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 잡아야 돼.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들 내가 아까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 자산부채로 인식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해당 사항 없습니까? 그럼 해당 사항 없음으로 지금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4개. 영업활동의 종료, 고용관계의 종료, 종업원의 재배치,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고객 목록. 그 다음에 2가지가 더 있어. 나중에 잠재적 계약과 또 집합적 노동력 또 하나 더 있어. 그 운용 리스에서 리스 제공자가
피치자가 됐을 때 유리한 조건이나 불리한 조건은 이미 공정가치에 반영돼 있으니까 반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7개가 해당 사항 없음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10개의 자료를 주고 자산으로 인식하느냐 부채로 인식하느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해당 사항 없음이 10개 나왔어. 잘못 푼 거다. 알겠지? 해당 사항 없음을 문제 낼 때는 3개 이상 안 내. 알겠지?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말한 7개를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불러줄 건데 2차 시험 대비해서 외워놓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 전문 지식이야. 사실 여러분들 특허권이다. 그러면 법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잡는 거야. 근데 특허받지 않은 기술이 있어. 그럼 특허받지 않은 기술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나 라이센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하면 해주는 거야. 나한테 소유권이 있으면. 알겠지? 근데 그게 요 분리가능성 기준은 요건 충족 못했잖아. 특허권은 아니니까 법적인 기준 충족 못했는데 이걸로 판단해야 되지. 그럼 그걸 판단할 때 매각할 수 있는지는 뭘로 판단하는 거야? 특허받지 않은 기술의 공정가치가 나와 있으면 분리가능성 기준 충족하니까 잡아주는 거야. 특허받지 않은 기술은 잡아주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특허받지 않은 기술 공정가치가 100원이라 그러면 무형자산 쓰고 100원 써야 돼. 이따가 문제 풀어볼 거야. 그 다음에 예금 부채와 예금자 관계 무형자산 있잖아. 유일하게 내가 항상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요. 나 믿으시고 요거 하나만 안 나왔어. 자, 계약적 법적 기준 설명할 거야. 여러분 운영 라이센스와 기술 특허권 있지? 나 이거 설명 안 할 거야. 이렇게 두께 묶여. 됐지? 이건 무슨 기준 때문에 자산 잡는 거야? 법적 기준. 알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얘 통과하니까. 그래서 특허권이면 잡는 거야 당연히. 운영 라이센스도 법적인 기준이니까 무조건 잡는 거야. 한 장 넘겨볼게. 다시 취득한 권리야. 됐지? 이건 중요하죠.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것도 번역을 바꿨죠. 다시 취득한 권리. 이 원래 번역이 재취득한 권리였거든. 왜 이딴 식으로 바꿨는지. 자,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어떤 얘기냐면 A와 B가 합병해가지고 자, A 회사가 됐거든. 얘가 취득자고 얘가 피취자인데 B를 합병하기 전에 A 회사가 갖고 있던 어떤 무형자산이 하나 있었던 거야. 뭘 얘기해도 돼. 시험에는 프랜차이즈로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특허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난 그냥 특허권으로 설명할게. 특허권이 하나 있었다고 할게. A가 갖고 있는 특허권. 근데 얘가 지금 잔존 내용 연수가 10년인 거야. 이 잔존 내용 연수는 법적으로 20년 보호할 수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지금 10년 동안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A 회사 장부에 이미 특허권을 잡아 있을까요? 안 잡아 있을까요? 잡고 있겠지. 그래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잡아놨다가 삼각해서 10년만 남았을 거야. 그래서 100원만큼 있거든. 근데 이 특허 기술이 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한테 지금 임대한 거야. 근데 임대 기간이 5년인 거야. 알겠지? 임대 기간이. 그래서 이걸 남은 계약 기간이라고 해요. 왜 또 이거 남은 계약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잔여 계약 기간이라고 번역했었는데 그게 훨씬 더 멋있는데. 자, 됐지?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이 잔여 계약 기간의 특허 기술을 얘가 갖고 있지. 근데 그걸 얘가 산대. 그럼 뭐야? 내 기술이잖아, A. 내가 빌려준 걸 내가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취득한 권리. 그럼 이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엔 자산으로 인식하면 안 돼요. 이걸 만약에 자산으로 인식하면 여기다가 다시 취득한 권리를 다시 쓰는 거야. 다시 취득한 권리를. 근데 다시 취득한 권리가 뭐야? A야. 맞잖아. 똑같은 기술이야.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10년 공급하는 계약이 10원이니까 남은 5년의 계약 기간의 공정가치는 다르겠지. 10년일 때 100원이니까 얘가 50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50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무형자산으로 잡거든? 그럼 자산이 몇 번 잡혀요? 2번 잡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가는 돈을 줘야 돼. 왜 주냐면 얘가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할 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얘한테 팔 때도 당연히 돈은 받아야 돼. 돈은 지급하는데 저는 비용 처리하고 싶다고. 왜? 무형자산을 2번 인식하면 자산이 똑같은 자산이 2번 인식되니까. 근데 합병은 좀 이런 게 있다 그랬지. 합병이 원활하게 일어나가지고 B회사가 망하지 않아가지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게 기준서를 만드는 취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회계학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세법이나 상법이 아니라 착한 사람들만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만약에 비용 처리한다. 근데 이 금액이 되게 큰 거야. 이 특허 기술 중에서 잘못 임대하면 1조 되는 것도 있거든. 우리나라의 기업 알테오젠이 미국한테 기술 하나 용역 임대했는데 임대 비용이 1조예요. 1조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지금 사지 마. 이미 다 반영돼 있어.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이 1조를 이게 만약에 1조였어. 그러면 이걸 비용 처리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합병이 안 일어나겠지. 합병 붕괴를 했는데 1조의 비용을 잡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거야? 일단 자산으로 인식해 놓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0원씩 5번 이렇게 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면 비용 부담이 줄겠지.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걸 예외적으로 인정해놨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취득한 거. 내가 빌려준 거 다시 산 거. 이제 나중에 이거 배울 텐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 나중에 뭐의 예외가 돼요? 측정 원칙의 예외. 그래서 요게 총 내용연수에 기초한 공정가치. 그리고 얘가 뭐야? 자녀 내용연수에 기초한 공정가치. 못 써야 되는 거야. 이걸 임대하는 거니까 자녀 내용수에 기초한 공정가치 쓴다는 게 예외로 나오지. 그리고 이게 포함되는 이유는 뭐야? 계약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적 기준 때문에 써놓고, 그 다음에 식별할 수 없는 집합적 노동력과 그 밖의 항목이지. 야, 이거는 자 인식 배우고 있어 지금. 자, 지문. 인식 원칙이 뭐야? 자산부채의 정의에 부합해야 돼. 이거지. 이거 부합하면 무조건 잡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은 자산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잡는 거야, 안 잡는 거야? 안 잡는 거야. 그럼 이 안 잡는 거는 대가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영업권에 포함되는 거야. 자산 안 잡았으니까. 그래서 취득일 현재 식별할 수 없는 취득한 무형자산의 가치는 영업권에 포함한다라고 돼 있지. 그 다음에 집합적 노동력 밑줄 치고 이건 안 잡는 거야. 자, 집합적 노동력은 왜 안 잡는 거죠? 자산의 정의에 부합해야 되잖아. 인적 자원은. 대가는 줘야 돼. 뛰어난 경영자가 있다면. 근데 자산의 정의가 뭐야?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통제를 못하죠? 인적 자원은. 그래서 안 잡는 거고. 잠재적 계약이야. 여러분들 문제 잘 읽어야 된다. 자, A 회사가 어떤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나와. 그럼 체결한 거야. 잠재적 계약이 아니야. 그건 잡는 거야. 공정가치 있으면. 체결할 협상을 하고 있다. 그때야. 그러면 뭐가 아니에요? 과거 사건이. 됐지?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안 잡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안 잡는 거 다시 뭐 있어? 영업활동의 종료, 고용관계의 종료, 그리고 종업원의 재배치,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고객 목록, 그리고 집합적 노동력, 그리고 잠재적 계약. 이게 나오면 이제 1점씩 채점하는 문제가 나오면 뭐라 써야 돼? 해당 사항 없으면.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이거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풀면 되는 거지. 추가적으로 반영 안 하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측정 원칙이지? 됐지? 이제 요거 배울 거야. 이렇게 잡기로 했어. 그래서 인식 원칙을 통과한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금액이 얼마인지 결정해야 돼. 자, 그럼 요것만 바뀌는 거죠. 측정 원칙. 자, 우리는 무슨 법 쓴다 그랬어? 지분통합법이야? 아니면 취득법이야? 취득법. 그래서 B회사의 자산부채를 시장에서 샀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무슨 가치로 땡겨야 된다? 공정가치. 근데 조심해야 돼. 1월 1일 날 공정가치와 3월 1일 날 공정가치와 12월 30일 날 공정가치가 있으면 뭐를 써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지. 그래서 무슨 날의 공정가치야? 취득일의 공정가치. 내가 이런 말 했죠. 객관식 강의할 때. 1월 1일 날 재무제표랑 합병일이 3월 1일인데 3월 1일 날 재무제표랑 12월 30일 재무제표를 1차 시험 때 3개를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취득일의 공정가치 재무제표만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이 없다 그랬지. 근데 내가 오늘 한 문제 풀어줄 거 보니까 한 문제가 1월 1일 날 공정가치와 3월 1일 날 재무제표를 2개 준 게 있어. 근데 합병일이 3월 1일이에. 그러면 공정가치 갖다 쓸 때 며칠일자 써야 돼? 3월 1일자. 그러니까 요 취득일의 공정가치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예외사항이 있지. 그 예외사항이 특정 식별할 수 있는 자산부채 공정가치 측정이라고 돼 있지. 그 밑에가 적용지침이야. 측정원칙의 적용지침. 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요거 끝났고요. 요거 끝났고요. 요거 안 했고요. 요거 했고요. 요거 할 차례야. 근데 이건 규정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왜 규정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거 그냥 이것만 줄 거야. 자, 1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현금 흐름이 불확실한 자산은 별도의 평가충당금을 쓸 필요가 없다고 돼 있지? 알겠죠? 이건 왜 그런 거죠? 이미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B회사의 재무제표를 받을 때 재무제표는 매출채권 마이너스 대손충당금으로 이렇게 B회사의 재무제표를 먼저 받거든. 공정가치가 아니라 장부금액으로 된 재무제표. 매출채권이 100원인데 현금 흐름이 불확실하다는 거는 돈을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른다는 거야. 기대신용실 구해봤더니 40원이래. 장부금액이 60원이래. 그래서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회사가 이거 끌고 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매출채권으로 이렇게 끌고 오겠지. 끌고 올 때 100원 끌고 와야 돼요? 40원 끌고 와야 돼요? 60원 끌고 와야 돼요? 셋 다 아니야. 회계사가 다시 측정해요. 그래서 못 받을 거 다시 측정해서 이때 공정가치 측정했으니 50원이 나온 거야. 그럼 50원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 40원이 있다고. 여기다 또 40원 잡을 필요 있다. 이미 못 받을 50원이 반영돼 있다. 이미 반영돼 있다. 알겠지? 그래서 별도의 평가충당금은 잡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시험에 나온다. 알겠죠? 얘는 문제 잘 읽어야 돼. 아까는 P 취득자가 있었는데 얘가 리스 뭐였어?
이용자였어. 근데 얘는 리스 제공자야. 그럼 리스 제공자는 금융 리스, 운용 리스 다 돼요? 안 돼요? 다 되지. 얘는 운용 리스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죠? 그럼 운용 리스면 B회사가 자산 잡아요, 안 잡아요? 자산 잡지. 됐지? 그래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여기 100원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금액 쓸 때는 자산을 끌고 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걸 80원 또는 120원으로 끌고 오겠지. 됐죠? 뭘로 끌고 와요? 이건 장부 금액이니까 공정가치로 끌고 와. 그래서 이거는 공정가치로 이렇게 끌고 와. 근데 만약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 돈을 더 받는 게 있거나 덜 받는 게 있는 거야.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 알겠지? 그걸 추가적으로 아까처럼 인식해야 된다. 이미 여기에 반영돼 있는 거다. 이미 반영돼 있는 거다.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야?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 추가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지. 모일 때는 리스 제공자. 그러니까 요것도 실제 문제 풀 때는 뭐야? 해당 사항 없으면 0. 이해 갔지? 근데 문제가 있어. 요 문제는 내가 삭제를 했거든. 삭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기준이 개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성립을 안 해요. 근데 문제가 보통 문제는 이렇게 나와. 리스 제공자가 운용 리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산의 장부 금액이 100원이었는데 공정가치가 120원이었어. 그래서 요 120원이 문제에 주어져. 그리고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데 20원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 유리한 조건이 이미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된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고려 안 하고 120원을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근데 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리스 제공자가 미래에 받을 돈을 계산해 봤더니 100원, 100원, 100원이래서 그것의 현재 가치를 땡겼더니 뭐 200원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 금액이 반영돼 있대. 재무제표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 20원, 20원, 20원이 있대. 그리고 현가의 수를 줬어. 그리고 뭘 줬냐면 할인율을 줬어. 그럼 이걸 땡겼어. 현재 가치를. 그랬더니 17원이 됐어. 됐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요. 알겠지? 왜냐면 요 200원에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나왔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왜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은 왜 반영하지 않는 거야? 이미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문제가 반영이 안 된 금액을 주고 유리한 조건을 직접 구하라고 했어. 그 구하는 방법은 미래에 그 유리한 조건에 현금 흐름을 주고 현재 가치 땡기라고 했다고. 그때는 더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다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해. 그것도 잠깐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제가 뭘 가르쳐요? 공정가치 기준서를 가르치죠. 공정가치 기준서는 여러분들 취득자의 의도로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돼요? 아니면 시장에 판다는 걸 가정해야 돼? 시장. 그래서 시장 참여자의 의도로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되지? 이건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걸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측정하는 거잖아. 시험에 나온다면 뭐 이렇게 나오겠지. 유형자산을 측정했는데 취득자의 의도로 측정한 공정가치는 100원이고 시장 참여자의 의도, 다른 사람이 이거 살 때 최고급으로 산다고 했을 때 최고 최선에서 가정할 때 120원이다. 그럼 답 얼마 써야 되는 거야 원래? 120원. 근데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얘는 나온 적이 있어. 알겠지? 얘 리스 제공자. 이거는 공부해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아까 뭐 가르쳤어? 인식 원칙. 근데 인식 원칙에 뭐가 있어? 예외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뭐에 예외가 있다 그랬어? 측정 원칙 예외. 필기할 필요 없다. 걱정하지 말고. 자, 얘가 몇 개예요? 4개. 얘가 6가지. 근데 우리 기준서는 어떻게 돼 있다고 했어? 인식 원칙에 예외인 것만 있는 거 1개. 측정 원칙에만 예외인 거 몇 개? 3개. 인식 원칙과 측정 원칙의 공통 예외 몇 개? 3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인식 원칙이 이렇게 4개 있는데 이렇게 공통 예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요거 3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종법보.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외워야 된다 그랬어. 근데 인식 원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발부채. 여러분들 우리 충당부채 배울 때는요, 미래 경제적 교육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한 것만 B회사의 충당부채를 잡지? 근데 이 우발부채는 B회사가 소송을 당했는데 질 가능성이 50% 미만인 거야. 그럼 주속 공시했겠지. 근데 그 주속 공시한 회사를 여러분들 인수하는 거야. 근데 법률 판단은 어떻게 판결이 날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내가 인수를 했는데 판결이 내가 지는 거야. 그럼 내가 나중에 물어줘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게 협상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부채를 우발부채 안 잡아놨잖아. 그러면은 합병대가, 이전 대가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부채를 어떻게 해야 돼? 인식해야지 이전 대가를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최소한 요건 잡아야 되니까.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합병의 원활한 금액을 위해서 인식 원칙에 충족을 못해. 뭐에 충족 못하는 거야? 부채 정의에 충족하지 못하지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 예외적으로. 그래서 어떨 때만 인식하는 거야?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고 현재 의무가 있으면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누가 유리해요? 사는 사람만 유리해.
아, 얘는 질 가능성이 20%인데. 그러니까 계약서에다 하나 더 넣는 거야. 이거 나오면 무조건 얘가 껴서 나와. 보상자산. 그래서 내가 100억 이상 질 때만 100억 이상 초과되는 금액을 더 줄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요게 늘어나니까 이전 대가가 늘어나 버리지. 그래서 우발 부채랑 보상자산은 같이 나온다. 근데 이거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지금. 그러니까 미래 경제적 교육의 유익 가능성이 불명하니까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협상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지. 왜? 계약서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측정을 어떻게 해요? 얘는 인식 원칙에도 예외야. 측정 원칙에도 예외야. 그럼 원래는 공정가치 쓰는 게 맞는데 그냥 공정가치를 쓰는 게 아니야. 예,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써요. 측정해야 돼. 그러니까 200억 넘는 금액만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럼 그걸로 평가해야 되는 거야. 그걸 물론 현재 가치 땡기겠지. 알겠지? 그래서 보상, 대상, 항목과 자, 일관성 있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됐지? 그래서 얘네들 둘은 같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랑 법인세 비용이 있어. 여러분들 종업원 급여랑 법인세 비용은 원래 뭐가 아닌 거야. 둘 다 합병일에 현재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 두 개를 잡으려면 합병일에 부채 정의에 부합해야 돼. 근데 이거 두 개는 현재 의무가 아니야. 첫 번째 종업원 급여가 현재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는 내가 A기업이고 이 기업이 B기업이거든. 근데 네가 B기업의 종업원이야. 그럼 내가 너네 기업에 주식을 다 사서 너네 기업을 소멸시킨 다음에 우리 기업을 합병시키면 너네 기업 B기업이 너를 퇴사한 걸로 회계 처리해야 돼. 그래서 퇴직금을 다 정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입사를 할 때는 1일차 입사 신입사원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뒤둘러요. 아, 왜 뒤둘르냐면 근속연수가 10년인데 내 것까지 통합해서 근속연수를 퇴직금을 처리해주면 퇴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정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 그랬지?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합병할 때 합병이 잘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퇴직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병일의 현재 의무가 아니야. 알겠지? 이미 돈 주고 청산했어야 돼. 근데 실무상 다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도록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 법인세 비용도 마찬가지거든. 너네 세법 다 들었니? 세법의 법인세는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첫 번째,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럼 B회사가 망하면 B회사가 지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끝낸 다음에 합병을 해야 돼. 청산됐으니까. 근데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못 내니까 합병 당하는 거잖아, 나한테. 그럼 누가 내줘야 돼? 내가 내주지. 근데 지금 내면 지금 법인세가 얘가 1조가 밀려 있어.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유보로 그럼 그거 다 내줘야 되잖아. 알겠죠? 네, 그러니까 다 승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그거를 법인세법에서는 무슨 요건이라 그래? 적격합병이요. 알지? 그런 게 법인세법에 있어. 근데 우리 회계사 공부하는 그 재무회계 교수님들은 적격합병 모르니까 승계할 수 있다고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현재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가 자산부채 정의에 부합하지 못해요. 왜냐면 합병 전에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내고 0으로 만들어야 돼. 합병일에 자산부채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승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원활한 합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측정원칙의 예외지. 측정원칙의 예외는 요거 3개 말고 요거까지 있지.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다시 취득한 권리가 있어. 얘는 사실 예외로 만들어 놓을 게 아니야. 알겠죠? 얘는 원래 공정가치야. 그래서 공정가치를 잘하고 있어. 근데 보는 관점이 다른 거지. 왜냐면 얘 A 입장에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총 내용연수가 10년이었어. 그럼 10년에 대한 공정가치는 10년을 임대했을 때 현재 가치니까 이건 100원이야. 근데 얘한테 5년만 임대했어. 그러면 이 잔여 계약 기간에 기초한 공정가치는 얼마다? 50원이다. 근데 내가 얘 걸 사는 거지. 그러면 5년에 대한 공정가치를 쓰는 거니까 100원을 끌고 와야 돼요? 50원을 끌고 와야 돼요? 50원. 알겠지? 이건 나왔어 시험에. 총 내용 연수에 기초한 공정가치는 100원이다. 잔여 계약 기간에 기초한 공정가치는 50원이다. 그럼 얼마 끌고 와야 돼? 50원. 그래서 얘는 남은 계약 기간이라고 번역했지. 번역을 바꿔가지고 네, 요게 측정원칙의 예외고요. 근데 어차피 공정가치니까 이건 사실 예외가 아닌데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기준 보상이야. 주식기준 보상. 이제부터는 일 2번 하지 말자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취득일이 7월 1일이야. 그래서 A회사가 B회사가 없어지고 A회사가 됐어. 그치? 그럼 이제 A회사로 이름이 바뀐 큰 회사가 된 거지. 아니 왜냐면 얘 자산부채 끌고 왔으니까 자산 규모랑 부채 규모가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내야 돼. 12월 30일이 되면 A회사 또 하나의 재무제표 만들어야 돼.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지. 근데 요때 원래 원칙이 뭘로 측정하는 거야? 모든 걸 공정가치.
근데 이때는 못 따라가야 돼. 한계 기업이니까. 중국팩의 내용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기준 보상을 잡았어. 근데 주식기준 보상이 만약에 주식결제형이면 이거 공정가치 잡을 때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써요. 부여일에 공정가치 써요. 부여일에 공정가치. 그게 진짜 공정가치 아니야. 아니라고. 알겠지? 근데 이때 가면 또 뭘로 바꿔야 돼? 기준 따라가야 되니까. 부여일. 그러면 이거 자본 금액을 풀어줘야 된다고. 그럼 일을 몇 번 해야 돼? 2번. 그러니까 KIFRS 기준으로 측정해야 되지. 그래서 요거는 KIFRS 기준으로 측정해야 된다. 이게 이유가 뭐야? 일 2번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종업원 급여 가르칠게. 종업원 급여는 얘가 잡아요. 뭘 잡는 거지? 확정급여 채무. 그러면 확정급여 채무 잡을 때 공정가치는 못 써야 돼. 회사의 할인율. 알겠지? 근데 기말 가서 공정가치를 잡을 때는 못 써야 돼. 할인율을. 우량회사채의 시장순위를 참조하여 결정하되 그것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지 못하면 국공채 시장이자율 써요. 그럼 이 할인율과 이 할인율이 달라. 이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요거 잡았다가 풀어줘야 되지. 일 2번 할 거야? 한 번 할 거야? 한 번. 그러니까 원래 측정하던 우량회사채 시장순위 참조한 할인율 쓰는 거야. 일 2번 하지 말자 이것도. 그래서 뭐? KIFRS. 됐지?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야. 그럼 이연 법인세 자산과 이연 법인세 부채 잡혀있겠네. 이거 미래에 소멸되지. 일정 계획표 그려서. 그러면 공정가치라는 건 뭐야? 그것에 현재가치 땡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현재가치 땡겨야 돼. 공정가치니까. 근데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는 현재가치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KIFRS는. 그럼 일을 몇 번 해야 돼? 2번. 얘는 금액도 차이가 별로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얘도 뭘로 가는 거야? 일 2번 하지 말자. KIFRS.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 있었어. 알겠지? 그러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뭘로 측정하는 거야? 공정가치. 근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알려줬잖아. 뭐가 없어져? 사용가치가. 그럼 KIFRS는 뭘로 측정해야 돼? 순공정가치. 처분부대 원가만큼 차이 나는데 일 2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뭘로 그냥 가는 거다? 순공정가치. 그래서 얘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죠. 자, 우리 1차 때는 얘가 말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 2차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이거를 측정할 때 자료가 공정가치는 100원인데 KIFRS 측정한 금액은 120원이라고 나오면 120원을 써야 되는 거야. 측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취득한 권리. 남은 계약 기간의 공정가치, 주식기준 보상,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종업원 급여, 법인세 비용 다 일 똑같아. 일 2번 하지 말자. KIFRS. 근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KIFRS 뭘로 측정해? 순공정가치. 그 다음에 보상자산은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측정하시면 돼. 그게 나와 문제. 알겠지? 계약서에 측정한 대로 측정한 가치가 150원이라고. 그래서 이건 다 외워야 된다. 알겠죠? 그게 어디 있어? 오른쪽 11페이지에 인식원칙과 측정원칙의 예외. 됐지? 그럼 나 어디까지 한 거야? 드디어 요거 끝났어. 씨. 됐지? 그래서 요거 다 끝나고 금액 계산하면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지? 그럼 요거 계산하고 나서 나 뭐 해줘야 돼? 요거 이전 대가 어떻게 측정하는지 가르쳐줘야 되지? 예, 지금 분위기가 작년에 요거 70분 했거든. 예, 여학생들이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러고 있어요. 알겠지? 쉬었다 할게요. 알겠지? 쉬는 시간 줄게. 쉬었다 하겠습니다.